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더럽게 방치돼서 악취가 나는 걸레를 빨래 비누에 락스에 다 써서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해묵어 악취가 나기 시작한 고루한 행동과 생각을 세탁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그 악취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특히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제는 냄새도 구분 못할 정도로 코를 망가뜨린 행동들은 온 가족이 동원을 해서 세탁기로 밀어 넣었더니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하얗게 표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악취를 제거하는 건 가능했네요. 그 악취를 어디서 맡았냐고요?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 남자친구의 동창이었고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제가 남편에게 끌렸던 이유는 서글서글한 인상과 성실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연하고 튀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뭐든 유들유들하게 넘어가고 모난 곳 없는 성격 때문에 원래 제가 느끼기에도 예민한 성격인데 남편 옆에만 있으면 그게 좀 중화가 된다고나 해야 하나? 저까지 묻어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제게서 더 좋은 모습을 끌어내는 남편과는 그렇게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엉덩이가 무거운 적 없이 같이 밥 차려서 먹으면 바로바로 설거지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용기 씻어서 바로 재활용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보이면 바로 돌돌이 들어서 구석구석 찢고 다니는 걸 보고 아, 데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연애하던 시절부터 시동생과 동서를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동서가 아니라 시동생의 여자친구였던 시절이었는데 둘은 5년이나 연애를 했던 장수 커플이었죠. 남편이 시동생과 워낙 사이가 좋고 각자 독립을 해서 살지만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만나 식사를 할 만큼 가까워서 저와 동서까지 넷이서 종종 만났었죠. 아, 수임 씨가 군인이었구나. 저 직업군인 처음 봐요. 어쩐지 눈빛이 뭔가 달랐다니까요. 현탁 씨 아까 봤어? 수임 씨 앉을 때도 딱 각 잡아서 앉았었잖아. 군인이라고 듣고 봐서 그렇지 평소엔 그냥 풀어져 있는데. 그리고 언니 그냥 편하게 수임아라고 하세요. 저도 정은 언니라고 부를게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주 만났었고 동서 성격이 워낙 좋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남편의 시동생뿐만 아니라 집안의 막내인 시누이와도 사이가 돈독했는데요. 그 애틋함에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요. 아마 연애하고 막 1년이 지났을 때일 거예요. 남편이 시누이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시누이를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탄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보였는데 주차를 한 남편은 바로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고 조수석에서 누군가를 들어 올려 내리게 한 뒤 미리 편 휠체어 위에 앉혔어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 신우이에게 뇌병변 장애 상급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로 수십 번을 수술을 해야 했고 끝내 하반신에 장애를 갖게 됐다고요. 그 후에 신체 일부분의 마비 언어 기능에도 일정 부분 마비가 와서 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 말만 들으면 신우이가 잘 걷지 못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발음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걸으면 몸 균형이 안 맞아서 일정 시간 동안 걸을 때 쉽게 피로해서 차로 이동하면 휠체어를 탈 뿐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불편한 곳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같이 식사를 하면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 인기가 많은 연예인, 또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모조리 알 수 있었죠. 그런 신우이는 신나게 저와 남편 앞에서 조잘조잘 말을 하다가 불현듯 본인 입을 막더니 그러더라고요. 어, 언니, 근데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어? 아니에요.
오히려 밥 먹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원래 밥 먹을 때 그 정적이 싫어서 유튜브라도 틀어놓는 사람 많은데 현영 씨 덕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좀 자제해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엄마랑 수다를 자주 떨어서 매일 아빠한테 혼나거든요.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전혀 자제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신우이는 또 그 특유의 구성진 말투로 그 당시 다니던 장애인 취업센터 이야기를 해줬죠. 시동생 신우이와 사이가 특별했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을 제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어 했고 또 제게 소중한 사람을 본인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원래는 가족 이야기나 사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게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으면 저럴까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의 집안은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남편의 집안은 아주 화목했어요. 우애 좋은 시동생과 귀여운 시누이, 이제 곧 가족이 될 동서와 그리고 자식에게 헌신적이고 제게도 물론 다정한 시어머니까지. 근데 그 화목함에 산통을 깨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미 동서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5년 동안 시동생과 만나온 동서는 저보다 시댁에 대해 잘 알았고 시댁에도 종종 갔었거든요. 언니, 아마 거기 가면 좀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어? 왜? 그 아버님이 좀 옛날 분이시거든요. 아, 뭐야, 그러시겠지. 아니, 그냥 옛날 분이 아니라 진짜 엄청 옛날 사람, 무슨 조선시대에서 와도 저러진 않겠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거 보시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되게 사상이 고루한 분이신가 보다. 가부장적이신가 보다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곳에서 제가 처음 본 시아버지의 모습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시댁에 들어갈 때쯤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집에서 쓰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시누이가 나와서 다 환영해 줬었어요. 시아버지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때 맞은편 화장실이 열리면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저는 안 보시고 화장실 문 앞에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벗고 들어간 실내용 슬리퍼를 발끝으로 툭 차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는 지나다니면서 남편 슬리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와서 신기 편하라고 돌려놓지도 않아? 내가 굳이 몸 돌려가면서 이걸 힘들게 신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시나요? 화장실에 가던 시아버지가 벗어놓은 슬리퍼를 나와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았다고 손님의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타박을 하신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닌 게 그 타박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시아버지 발밑으로 가서 슬리퍼를 돌려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때부터 아,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신 시아버지는 새카만 얼굴에 눈썹이 이마의 반을 차지할 만큼 짙고 두꺼웠으며 그 아래에 있는 눈은 부리부리 하셨어요. 설명만 들어도 한 고집 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도 황소보다도 더 질긴 고집으로 유명하시고 큰 고물상을 한다는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게 슬리퍼 하나로 최악의 인상을 남긴 시아버지는 그 후 식사 자리에서는 그다지 제게 문제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저희 가족 구성이나 부모님 하시는 일을 묻고 이라는 반응을 하시고 다시 식사를 하셨어요. 문제는 제게는 안 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숨쉬듯 보기만 해도 불편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국 한번 오질나게 짜다. 이게 뭐야? 소태야? 아주 다 늙은 남편 염장지리려고 소금 팍팍 친 거지? 국이 짜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물 더 넣고 끓여다 내놓을게요.
아, 됐다, 됐어. 그러다가 물 조절 못하면 밍숭맹숭한 된장탄 물이나 먹으라고? 일 없어, 이 사람아. 시아버지는 마치 습관인 것처럼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부부가 아닌 마치 식모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식모에게도 저러면 가혹행위 모욕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연신 국을 퍼 드시면서도 계속 아우 짜다 짜라고 말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체할 것 같았고,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를 보고 답답해서 저는 일부러 국에 밥을 말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좀 짜게 먹어서 밥이랑 먹기 딱 좋아요. 제 입맛 알아보시고 좀 짜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여름이라 땀 많이 흘리면 평소보다 더 짜게 먹는 게 탈수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도 어떤 애가 한 애를 괴롭히면 반발심이 들어서 괴롭힘 당하는 애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말 착하셨거든요. 제가 가자마자 앉기 전에 제 엉덩이 아래 푹신한 방석 깔아주시면서 내가 어제 나가서 정은이 앉을 방석 사왔어. 여기 앉아. 라고 하신 분이에요. 또 시누이도 옆에 끼시고 다리 피곤하진 않은지 마비 온 오른쪽 팔 컨디션은 괜찮은지 연신 물으시면서 챙겨 먹는 약 먹었는지 확인하시는 걸 옆에서 듣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동생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된 건지 등치 다 큰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애교도 부리는 걸 보면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습관적으로 시비를 거는 시아버지가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날 후 저는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말했어요. 아버님이 좀 무서우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남편은 제가 무슨 의도로 그걸 말했는지 바로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본인하고 본인 동생은 평생 아버지 안 닮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다고요. 시아버지는 그 시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족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아버지였다고 남편은 말하더군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남편도 시동생도 조그만 시아버지 신기를 거스르면 벨트로도 맞았고 의자로도 맞아봤다고 했어요. 머리를 자르고 심지어 손톱 자르는 것도 간섭을 할 만큼 통제가 심했다고요. 형제는 아이가 들고 몸집이 크고 본인이 알아서 밥 벌어먹고 나서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가정주부로 종종 시아버지 고물상 일을 돕던 시어머니와 장애 때문에 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누이는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말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그때 현영이는 4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현영일 시설에 맡기자는 소리를 하셨어. 어머니가 현영이 보느라 아버지 고물상도 못 도와주니 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키우게 하자고. 딸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 바로 시설에 보내자는 게 부모야? 그때 어렸던 나도 아버지한테 정이 다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오죽하셨을까. 근데 그때 어머니는 좀 무서우셨나 봐. 정말 아버지가 현영일 버릴까 봐. 원래도 조용하시고 아버지 말이라면 다 듣던 어머니였는데 그게 더 심해져서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셔도 벌벌 떠셨어. 실제로 아버지가 무슨 말만 나오면 현영이로 엄마를 반 협박하기도 했고. 일단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 현영이 복지관 가는 거나 병원비, 수술비 다 되는 건 맞는데 부모면 아픈 자식 그렇게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는 그게 혹시라도 끊길까 봐 평생 아버지 비위 맞추면서 사신 거지. 그 당시 신우의 나이가 20대 중반. 그러니까 근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근 30년 동안 이미 아예 복종하면서 사는 게 몸에 배고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흔히 피해자가 본인을 감금하거나 납치한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당장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으로
합리화와 현실 도피를 택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스톡홀름 증후군의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담보로 군림하고 가족을 통제하고 막대하는 시아버지 비위를 맞춰야만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말입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찌나 딱하고 씁쓸하던지 남편과 시동생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댁에서 독립을 한 후에 몇 번 시어머니께 시아버지와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꺼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네 아버지가 속은 안 그런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괜찮은 척 하시면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몇 번을 제안했던 남편과 시동생도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했다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시아버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걸로 모자란지 저희 부모님과 함께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 창피해야 마땅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보고 손이 참 곱고 애기 손 같다고 칭찬을 하면 껴들어서 지 남편만 죽어라 일 시키고 집안에서 호강하면서 살아서 그렇다고 딴지를 걸고 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시켜서 시누이가 거기 대답을 하면 저건 지 엄마랑 집구석에 숨어서 떠들더니 밖에 나와서 말 잘한다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많이 불쾌하셨나 봐요. 픽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사돈 처녀가 왜 집에서 사부인이랑 숨어서 이야기했는지 알겠네요. 대화를 사돈 어른처럼 하면 누가 사돈 어른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 싶겠어요. 웃긴 건 집에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건 고물이 된 거름망처럼 내뱉는 시아버지가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신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세게 말하셨는데 시아버지는 큼 하고 목만 가다듬으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의 꼬장과 업신여김은 시어머니 그리고 종종 시누이 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나 동서에게도 크게 함부로 하신 적은 없었어요. 물론 결혼 후 시댁에 가면 마치 수족 부리듯 저와 동서에게 일을 시키셨지만 그것도 시어머니가 없으실 때고 시어머니가 있으시면 거동이 불편한 시누이보다도 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참 좋아서 시댁에 가는 게 제겐 오히려 놀러 가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좋았던 기분이 시댁에만 가면 수십 번은 더 곤두박질 쳐졌어요. 제가 슬리퍼 사건 후에 또 한 번 경악을 했던 건 시아버지는 발톱을 깎을 때도 시어머니를 불러서 깎게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충격에 실제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뻥진 목소리로 우와, 7살 된 제 사촌 조카도 혼자 손톱 발톱 깎던데? 라고 말할 정도였네요. 그게 뭐 부부끼리 애정 표현 같은 거면 말을 안 하죠.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시켜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광경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전화가 오면 정말 바람처럼 받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셔야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에 맛집에 가거나 예쁜 카페에 가거나 하면 3번에 1번꼴로는 꼭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그 정은이랑 있는데. 아휴, 알았어요. 네네. 아유, 금방 간다니까. 네. 정은아, 나 가봐야겠다. 네 시아버지가 찾네, 찾어. 여기서 헛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가 참 외로움도 잘 타셨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분위기를 늘 망치는 주범이자 폭군이면서 또 외로움은 잘 타서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것도 불효령을 내려 남편이 집에 왔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참 질리게 만들었어요. 결혼 생활 3년 차,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저희 시아버지란 인간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늘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에게 점점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또 막말로 속상하게 하면 내가 70을 바라보고도 아직 외출하면 보고를 해야 하고 반찬 하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으면서 산다. 이게 사는 거니? 라고 한탄을 하시면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 손을 잡고 시아버지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헤어지실 생각이 없어 보이시니 심한 말은 하지도 못했고요. 시어머니께서 한두 번씩 쌓인 감정을 털어놓으시는데 시아버지를 향한 저와 동서의 반발심은 더 굳세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나 시동생이 알지 못하는 일을 시어머니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거든요. 시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늘 시어머니를 본인 소유물 취급하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하는 음식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걸 좋아했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김치만 50포기 혼자 담그라고 하고 그걸 전부 본인 지인에게 선물로 나눠줬었대요. 그리고 가장 고생한 시어머니께 하는 말이 나중에는 좀 부지런 떨어서 싸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라. 뭐 김치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드냐?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 인건비로 그때 얼마를 시어머니께 보상을 해야 하는지 고려하지도 못한 거죠. 또 시누이가 태어나고서는 술만 마셨다 하면 네가 다른 놈 애밴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내 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일이 없다는 말을 하고 네가 애 베고 있을 때 뭘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라고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해요. 아니, 애는 뭐 혼자 만들어요? 아버님도 책임 있으면서 왜 어머님 탓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실 그때 의사가 임신 중에 주기적으로 독한 연기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 애가 뱃속에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더라. 근데 내가 그때 뭐 했겠니? 내가 배 산만하게 불러도 고물상에 불러서 일 시켰으면서. 그래서 거기 폐기 오물 냄새 내가 다 들이마셨지. 아휴, 지금도 그것만 생각을 하면 내가 참 억울하고 우리 현영이한테 미안해 죽겠다. 40년 동안 그 수모를 겪은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는 늘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눈물과 피고름이 섞인 상처를 홀로 떠안고 사셨던 겁니다. 근데 그 고름이 한 번 제 앞에서 터진 적이 있었어요. 결혼 4년 차에 제가 임신을 했었을 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부르셨어요. 그날 건축회사에 다니던 시동생은 지방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못 왔었고 시누이도 다니는 복지관에 행사가 있어서 못 왔는데 제게 장문의 축하 문자를 보내줬었죠. 평소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위주로 이루어진 시어머니표 밥상 앞에서 가족들 다 모여서 제 임신 소식에서부터 축하 인사, 일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심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연신 축하한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살찐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다 먹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애도 무럭무럭 자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새벽에도 현탁이 재 깨워서 사오라 해. 어머니, 정은이 연애할 때도 원래 그랬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음날 부산 제주도 할 것 없이 당일치기로 갔다 오잖아요. 그래, 잘하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그리고 산모가 안정 취한다고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적당히 운동도 좀 하고. 이게 다 체력 싸움인데. 아휴, 우리 어머님 벌써부터 걱정이 아주 한사발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건강 걱정 문제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걱정이 뭔가 과거 본인 생각이 나서 하시는 걱정인 건가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손을 잡고 걱정 마시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참나, 지 생각은 못하고 아주 별 걱정을 사서 다 하네. 걱정 말어. 정은이 제가 당신보다는 더 건강한 애 낳을 테니까. 그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하고. 그렇게 잘 알면 왜 현영이 걔가 그렇게 나왔어? 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날 시누이가 없던 게 어찌 다행이던지. 이런 날 이런 소리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한다고요? 저는 표정 관리도 못하고 굳은 시어머니 얼굴을 살피다 바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동서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진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밥상머리에서 언성을 높이길.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나 알고 눈을 그딴 식으로 뜨는 거냐? 그런 아버지는 누구한테 말하는지 자각이나 하고 그딴 식으로 말하세요? 이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이건 네 애미랑 내 문제니까 신경 꺼. 화가 난 남편과 본인 잘못은 죽어도 알지 못하는 시아버지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쫓아갔고 집을 나간 시어머니는 아파트 계단 아래 주저앉으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시어머니 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서럽게 우셨어요. 보는 사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처량하게 들썩이는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고 몇 분 뒤 저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동서도 시어머니의 반대편에 앉아서 함께 울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은 그냥 아예 시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시아버지와 이혼 후 따로 살게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이혼만 하면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을 제대로 모를 거 아니에요. 분명 시아버지는 본인 잘못 하나 없이 그저 배부른 시어머니가 복에 겨워서 객기 부리는 걸로밖에 생각을 안 할 거기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확실하게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을 가족들로 인해 아주 톡톡히 알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에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죠. 그 다음 주 주말 저희는 아침 일찍 시댁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냐 너네? 아,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데리러 온 거예요.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몇 분 뒤 옷을 챙겨 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왔고 저희는 현관에서 우르르 나가면서 멍한 표정의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희 다녀올게요. 아니 글쎄 어디 가냐니까. 아, 앞으로 주말마다 다 같이 놀러 가려고요. 요새 날씨도 너무 좋은데 그냥 시간 보내기 아깝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제 저녁에 미역국 한 솥 끓여 놓으셨다니까 그걸로 저녁까지 드세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가족들 다 같이 영화 보고 외식하고 2차로 맥주집 가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불같이 연락을 할 시어머니 전화는 아예 꺼놓고 문자로 밤 11시 정도에 시아버지께 시어머니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다는 문자만 딸랑 남겨놨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무시해서 평생 집안 분위기를 불편하다 못해 불쾌하고 암울하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모두 시아버지가 제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가족에게 시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후회하고 소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길 바랐어요. 그래서 모순적이게 외로움을 잘 타는 시아버지를 외톨이로 만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내켜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당할 후폭풍이 무섭기도 했고 아직 평생 본인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살아온 시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께 용기를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걱정할 거 없다고 만약 이혼하시면 저희랑 같이 살면 되고 아니면 집을 따로 구하면 된다고 했고 저와 동서도 저희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고 아가씨와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 앞에서 당당해져 보시라고 몇 시간에 걸친 설득을 거쳐야 했습니다. 끝까지 100% 확신이 들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시누이까지 5이나 되는 가족들이 응원을 하고 용기를 주니 속는 셈 치고 시아버지에게 맞서기로 하셨어요. 그날부로 저희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영장, 대형 쇼핑몰, 아울렛, 당일치기 여행도 가고 서울 근교 드라이브 맛집 탐방,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아, 물론 시아버지만 쏙 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인지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셔가는 것도 무시를 하시던 분이 넌지시 남편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나는 안 보이냐? 네 엄마만 쏙 데리고 나가면 나 혼자 이 집에서 뭐 하라고? 왜 혼자예요? 여기 TV도 있고 심심하시면 고물상 가서 그 근처 어르신들하고 한잔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모른 척 할 거라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잘 못 노세요. 저희도 아버지 계시면 불편하고요. 뭐? 내가 너희 뭘 불편하게 해?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자식인 저희 입장에서 마음이 아주 편하기만 하겠어요? 누가 아버지 엄마 모욕을 아주 숨쉬듯이 아버지 눈앞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아직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가 시어머니께 무슨 세뇌를 당해서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라고 탓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쉽게 역지사지가 되고 입장 정리를 할 수 없겠죠. 시아버지께서 혼자 있기 싫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주말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만두를 빚어서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고 TV를 보면서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시아버지께는 그리 즐겁지도 또 일상적이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만둣국을 해먹기 위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만두를 먹는데 그날 본인이 먹을 만두는 본인이 빚기로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시아버지는 누가 빚어주겠거니 하며 모른 척 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 시아버지의 구간에는 오직 계란과 파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기 내 국에 만두는 어디 갔어? 아버님 만두 안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아까 본인이 먹을 만두는 본인이 직접 빚는 거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나는 당연히 네 시애미가 내 것까지 빚을 줄 알았지. 염치 없게 직업만 홀랑 만들어서 먹어? 어이, 거기 만두 2개만 여기 내 국그릇에 옮겨. 세상에 만두 삥을 뜯는 건 살다 살다 처음 봤네요. 숟가락으로 시어머니 국그릇을 가리키며 만두를 달라고 하는 시아버지에게 저희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만두 딱 3개 드실 만큼 만드셨는데 거기서 2개나 가져가시려고요? 아우, 염치 없는 건 어머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국물은 어차피 만두 넣고 같이 끓인 거라 만두 맛 조금은 날 거니까 그냥 국물 드세요, 국물. 맞아요. 그래도 아버님 입맛에 맞게 싱겁게 끓였는데 밥하고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전부 합세해서 웃으면서 말하면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큰 소리에 놀라시긴 했지만 그래도 꽤 후련해 보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나와서 TV 보신다고 리모컨을 찾으시면 저희는 이거 볼 건데요. 안방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이거 같이 보세요. 하고 무시했고 또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무슨 이야기를 좀 오래 한다 싶을 때마다 눈치를 주고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는 저만 아가씨 얘기 궁금해요? 저는 더 듣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며 시끄러우면 아버님은 가서 TV 보세요. 하고 그때야 시아버지 손에 리모컨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아버지는 화를 못 참고 저희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희들 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죠. 그럼 저희는 네 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시댁을 나가 저희 집이나 시동생의 집에 갔고 다시 시아버지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물론 후폭풍은 있었는데
저희는 시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 따지고 들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라고요. 급한 상황일 때는 경찰에 연락하고 나서 저희를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아버지가 화풀이를 해서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에 피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좀 놀라시고 이럴 때마다 자식 집에 피신을 와야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내 야, 그래도 네 시아버지 속 뒤집히는 꼴 보니 살 맛이 난다 나 라고 개구진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던 시아버지의 속이 펑 하고 터진 건 저희가 시아버지를 빼고 다 같이 제주도 여행에 다녀왔을 때였어요. 여행이 끝나고 서울에 왔을 때 시동생이랑 동서는 먼저 집에 가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시댁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아파트 입구 앞에 시아버지가 떡하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말도 없이 집을 비워 집을.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는. 내가 애들하고 제주도 갔다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통보하고 가는 게 잘한 짓이야? 아버님, 어머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그냥 가서 가족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낸 것뿐이 없는데. 몰라서 묻냐? 네 시애미가 지금 니들 주동해서 나 엿먹이고 있잖아. 아버지, 왜 어머님 여쭐 생각도 없으신데 혼자 잡수세요? 뭐야?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엿 안 주셨는데요. 그냥 이제 아버님 종노릇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걸 선택하셨을 뿐인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혹시 어머님이 질투나시면 어머님께 사과하시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다시 아버님 저희 일원으로 받아주실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네 시애미한테 무슨 얼어 죽을 사과를 해.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혼자이신 거예요. 혼자. 아들도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같이 40년을 산 부인도 있는데 혼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본인 잘못 모르고 지금도 가족한테 헌신하고 산 것밖에 없는 어머님 탓하니까 저희 아버님 이렇게 가족 취급도 안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어머님은 이혼도 각오하셨고요. 아버지가 끝까지 반성 안 하시고 바뀌는 모습 안 보이시면 지금처럼 아버지 외롭게 만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언제 가족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은 차를 돌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시댁의 시아버지와 함께 두면 무슨 일이 났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무슨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임신 26주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현타가,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집에서 나가란다. 다급한 시어머니의 외침에 저와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몸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20분 뒤 저희는 시댁에 도착을 했고 걱정을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늘 제 머릿속에는 시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어 작게만 보이던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꼿꼿하게 펴고 악에 받쳐 소리를 치고 계셨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현영이랑 뭐 길거리에 나 앉아서 비참하게 살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당신이 그 개 같은 성격 늙어서도 못 죽이고 자식들 앞에서 애미 있나. 등신 취급해준 덕분에 자식들 며느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 편이야, 내 편. 그러니 내가 고작 당신을 무서워하겠어? 하, 등신 같은 걸 등신 취급하지 그럼 무슨 취급을 해?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 할 수 있었을 것 같냐? 인간은 무슨 마누라 인간 취급도 안 한 노인네가 40평생 자식새 뼈가 빠져라 혼자 키우는 걸로 모자라서 당신 고물상 가서 밤낮 없이 일한 게 나야. 몸 불편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현영이? 당신이 어렸을 때 시설에 보내자고 했던 내 딸 현영이 지금은 그래도 마비됐던 근육 재활해서 혼자 밥 벌어먹고 살게 한 게 나야 나. 근데 당신이란 작자는 그저 평생 나 죄인 취급하고 내 죄책감 이용해서 날 노예 취급했잖아. 20년 동안 사람보다 쓰레기 고물 더 보고 살아서 당신 머릿속까지 고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그래, 하자 해. 내가 70년 앞두고 어디서 막노동을 해서 혼자 벌어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같이 머리가 꼬물인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시아버지 슬리퍼를 정리해주던 시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나 싶으시죠? 부끄럽지만 이건 저와 동서의 작품이었어요. 그전부터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맞서라고 대본을 준비해드렸거든요. 어머님, 저를 아버님이라 생각하고 야!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서 크게 야! 하고요. 아, 예. 근데 난 이 시애비한테 한 번도 야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죠, 연습을. 어서 형님이 어머님한테 늘 소리만 지르는 아버님이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야, 어머님,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개미도 안 놀래요. 더 크게 야, 야, 더 크게요. 야! 저희는 시어머니께 시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면 시누이를 한번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시누이가 시아버지 앞에서 눈치 보고 입도 안 여는 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만든 시아버지께 악소리를 지를 용기가 생기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네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외침은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볼 정도로 감히 다가가지 못할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바닥에 액자나 휴지, 신문, 휴대폰 같이 자잘한 물건들이 던져져 있었는데 그건 시아버지가 처음에 던진 물건이고 그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희에게 연락을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물건을 간단하게 챙기고 시누이의 짐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이혼을 하시면 앞으로 어머니만 보고 살 거고 아버지한테는 절대 찾아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장남이야? 장남이니까 평생 아버지한테 고통받고 산 어머니 지켜드려야죠. 아버님, 아버님께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인 업보 반성하시고 어머니께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해 보세요. 이렇게 본인 고집대로 잘못 인정도 안 하고 외롭게 사느니 그 아집 죽이시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평생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남김없이 버림당한 시아버지를 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모셨고 시누이는 시동생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정말 말대로 이혼 소장을 보낼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할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께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간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시어머니와 상의 후에 시아버지께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실제로 시어머니는 이혼까지 각오를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몇 주가 흘렀고 제가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걸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왔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내가 저 당신 무시하고 그런 거 다 사과한다고. 나한테 몸 불편한 자식 낳았다고 죄인 취급한 건 왜 빼는데? 뱃속에 애 뺀 상태에서도 고물상에서 고물 쌓는 일 시킨 건 왜 빼는데? 평생 자식들 앞에서
늙어서는 며느리 앞에서 나 노예 취급한 거 왜 빼냐고. 그런 식으로 사과할 거면 사과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이 나이 먹고 못 돌아져서 잠깐 기분 상해서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그럴 시간 있으면 이혼 소리에 도장이나 찍어. 그 이후로도 몇 번 시아버지의 허울뿐인 사과는 계속됐지만 시어머니께서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몇 주 뒤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첫 번째 손주 보여드리지도 않고 심지어 연락도 안 하니 그제야 시어머니를 찾아오셔서 보기엔 진심이 좀 어려있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집에 오셔서 고개도 못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10분이 넘게 앉아만 계시다가 시어머니께서 날 저문다고 나한테 당신 정수리 보여주러 왔냐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하고 애들이 맞아. 내가 참 당신한테 못할 소리 많이 하고 살았어. 내가 인정을 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일하면서 쌓인 내 피로하고 스트레스 당신한테 다 풀었어.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 여보. 그리고 현영이 우리 딸. 내가 어찌 그 애를 정말 버릴 생각으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내 자식이 몸이 불편하다는 걸, 이 백중식이 딸이 못 걷는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당신한테 모진 말을 했어. 내 딸이 다리 못 쓰는 걸 내 탓으로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럼 당신 마음이 편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정말 당신 정말 천하의 못된 인간이야. 당신 마누라가 자식 잘못 낳고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마음 다 망가지는 거 보고만 있던, 아니 당신 손으로 망가뜨린 나쁜 인간이라고. 맞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인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전하지 못했지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그럼 그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잘 좀 하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데. 줄 상처 다 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울분을 내뱉으셨고 시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시어머니께 미안해. 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라고 빌다시피 하셨습니다. 이걸 화해라고 해야 할지 해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한 사과 때문이라기보단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도 찾아가 사과를 하셨거든요. 못난 애비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상처나 내뱉은 말들 주워 담을 순 없지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사과를 받은 시누이가 시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기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사과를 일시적으로라도 받아들이신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달라지시긴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어요. 시어머니가 언제든 자식들 중 하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아예 규칙을 정한 건데 시아버지께 뭐 집안일이든 크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설거지가 있으면 그건 당신 몫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 가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시아버지 뒷모습을 종종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이런 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언제든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저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정말 시아버지가 좀 달라지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바로 지난달 시누이가 복지회관에서 연결시켜준 취업자리에서 만난 남자 결혼을 했을 때였어요. 시누이의 남편은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그런 사위를 위해 시아버지께서 무려 수화를 배우셨더라고요. 자주 가는 술집 사장님 부인이 청각장애인인데 술 먹으러 갔다 그 사장한테 배웠다며 사위에게
시아버지께 수화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 소중한 딸을 잘 부탁하네. 그때 저도 다른 가족들도 조금은 시아버지께서 달라지겠다는 말을 믿었을 거예요. 또 시누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시아버지께서 보태주시기도 했고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혹시 시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 빠진 행동이나 말을 할 거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니까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두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미 그런 시아버지를 떠난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 보호했던 딸이 이제 본인 손을 떠나 가정을 꾸린 영향인지 이제는 시아버지를 정말 아쉬울 것 없이 대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 날 만큼 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물론 저희도 다시 시아버지가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면 다시 시어머니를 구출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시아버지를 저희의 일상에서 지울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처럼 저희 시아버지와 또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남들에게 존중받을 권리나 이유가 없다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부인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잃고 혼자가 되는 건 아주 빠르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부디 얻어가시는 게 아주 조금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늘 존중받고 또 늘 존중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